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달 그리고 뭐 화성을 탐사하러 뭘 보내기 전에 우리가 뭘 반드시 고려해야 되냐면 우주의 환경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보내려면 그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무엇을 나가서 뭐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거기 뭐 공기는 있는지, 뭐 온도는 어떤지, 자기장은 어떤지, 방사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만 해요. 예. 이 환경을 먼저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라서 우주 환경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숨쉬고 살 공간, 숨을 못 쉬겠지만 어쨌든 숨쉬고 살 공간, 우주복을 있으면 어느 정도 뭐 해야 되는지, 방사선 얼마나 막아야 되는지 이 모든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우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주 환경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이 되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기에 아주 그냥 딱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 태양이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계속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거고 그 태양에서 내놓은 에너지가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고르게 뿌려져서 빛과 열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태양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물론 우리의 어머니 별이긴 하지만 해로운 것도 있는 거죠. 다 태우면서 그냥 유해가스를 내뿜는. 네. 안 좋은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 안 되는 방사선. 고에너지 방사선도 방사선이 배출하고 나온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을 찍고 있는 망원경,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으로 얘기할 때는 망원경으로 직접 지상에서 찍는 것도 있는데 태양 표면에 나가 있는 나사의 인공위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태양 표면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태양의 각 고도별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현상을 찍기 위한 인공위성의 탑재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파장대로 빛을 본다거나 전파를 측정한다거나 자기장을 측정하면 태양 표면에서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게 지구에 언제 도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딱 된다면서요. 네, 예측을 하는 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로라도 그걸 보고 야 오로라 터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좀 원래 미리 예습하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상식으로 이 정도는 알고 상식이 상식이 아니신데. 모르십니까? 네. 그래서 태양 표면에 다양한 예.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맨눈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 시작은 선스팟 태양 흑점이에요. 흑점. 흑점이 태양 폭발하는 표면에 거. 예. 예습하시던가 보세요. 아니 예습을 안 했습니다만. 태양 표면에 까만 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흑점이라는 게 있고 예. 네. 지금도 이제 지상에서도 까만 점은 이제 그냥 맨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리고 보면 까만 점이 보이거든요. 예.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흑점을 관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흑점이 생겼다는 거는 그 거기서 지금 주변보다 온도가 약 6,000켈빈 정도 낮다는 뜻이고 거기서 그 태양 내부에 있었던 에너지가 높은 뭔가가 뿜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생긴 거예요. 예. 분출되는 창구가 여기가 흑점입니다. 그래서 흑점을 관측하는 게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흑점을 흑점이 있으면 뭔가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예. 그 점에서 폭발이 시작되거든요. 어. 그래서 흑점 망원경을 한국천문연구원이 1977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다면 태양의 표면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거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여기 투영판이 있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어요. 아, 저기 흑점인가요? 네,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예. 흑점의 개수를 셉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만 세느냐? 국립천문대들 각 나라의 국립천문대들에서 다 세요. 예. 벨기에고 일본이고 뭐 나사고 다 재가지고 이 전 세계에서 측정한 흑점수를 표준화해서 나사에서 내어놓는 게 흑점 주기예요. 선스팟 사이클. 아, 그것도 사이클이 있습니까? 태양 주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태양 활동 주기가 지금 연도가 X축이고 Y축이 흑점의 개수예요. 예. 태양 활동 주기 23주기, 24주기 현재 24년이기 때문에 태양 활동 예. 25주기의 피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 주기네요. 11년 주기입니다. 저 주기에 따라서 지구의 날씨가 달라지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 우주에서의 날씨가 지금 달라지는 건데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흑점의 개수가 보시는 것처럼 맥시멈일 때, 그러니까 최대가 피크일 때 약 150개, 100개 하루에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예. 아주 조용한 태양 활동이 극속일 때는 흑점이 하나도 없고 밋밋밋하게 이런 얼굴일 때도 있고 예. 근데 지금은 매우 많은 시기라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펑펑펑펑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 전파, 자기장들이 뿜어져서 지구로 지금 달려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워질까요? 날씨가 직접적으로 더워지는 건 아니고 예. 태양 활동 극소기에는 아마 그 소빙하기가 계속되었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그러니까 아주 장주기로 보면 극대기나 극소기가 오래 지속되면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록이 남아 있긴 한데 예. 그거보다 더 위험한 사실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양성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솔라윈드, 태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 태양에서 불어나오는 바람 같은 것. 그 솔라윈드를 맨 처음에 관측한 게 혜성의 꼬리예요, 사실. 혜성의 꼬리를 측정을 해보니, 그러니까 관측을 이렇게 해보니 예. 꼬리가 두 개예요. 네.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파란색. 예. 이게 왜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예. 왜 꼬리가 두 개로 나올까? 하나는 전하를 띠고 있는 꼬리. 하얀색 꼬리는 더스트, 먼지 꼬리고 예. 푸른색 꼬리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오는 게 전하를 띠고 있는 바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력선을 따라서 늘어져 있는 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파란색 꼬리인 거예요. 예. 전화를 가르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태양풍이 불어나가는 방향으로 이 파란 꼬리가 향하는구나. 이걸 그러네. 그러니까 저 하얀 거는 저 혜성이 움직이는 방향의 그렇죠. 꼬리고 매스가 있는 거 먼지, 그냥 먼지. 먼지인 거고. 그냥 그건 먼지인 거고 네, 파란 중성인 거는 거고. 정기적으로 빛의 중성. 방향에 따라서 꼬리가 나타나는 네, 거죠. 아유, 네, 현명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양풍을 처음 발견한 게 그러면 태양에서 불어나오는 것을 예측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고 예. 그러면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불어나오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예. 불어나오는 바람 같은 것이라는 게 태양 자체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오기처럼. 네. 아하. 무슨 이렇게 스프링클러 잔디밭에 예. 스프링클러처럼 이렇게 그쵸, 그쵸. 돌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바람을 예. 예측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 속도도 알아야 되겠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이게 언제 지구를 때릴 것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와. 이제 엄청난 계산들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게 지구에 피해를 입힐 것인지가 내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혹시 더문 보셨습니까? 더문 영화? 보진 않았는데 무슨 영화 영화인지는 더문에 보면 알네요. 맨 처음에 이제 네. 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예. 유인 우주선 대한민국의 최초의 유인 우주선 우리호가 나오는데 네. 세 명의 우주인이 달 기지로 파견을 되다가 위성체를 고치러 나가셨는데 태양풍 때문에 태양풍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어. 아씨 태양풍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렇게 배우님이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그 태양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파괴되는 부분이 맨 처음에 나와요. 이건 사실적인 얘기인 거죠. 이제 일단은 태양풍 때문에 우주에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밖에 나가 있는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진짜 바람 같은 게 확 오는 거예요? 바람 때문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갑거나 예. 온도가 있거나 그런 때문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 전기와 자기장 때문이에요. 아. 굉장히 큰 전하를 띤 고에너지 입자, 양성자 전자가 온다는 거죠. 예.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의 흐름이란 달리 말하면 전류. 전기가 전기가 흐르는 거네. 전기나 자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물론 사람한테는 바로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전자제품이면 그렇겠네요. 이 위성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면에 뭐가 있냐면 솔라 패널이 있어요. 예. 태양열 전지판들이 있다고요. 걔네들은 전부 다 만약에 강력한 전자 빔이나 양성자 빔을 맞으면 바로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이 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공기가 없고. 그렇죠. 공기 그러니까 없죠. 대기가 공기 없는데 없지. 그런 태양풍이라고 상황이 하니까. 아니고 전하의 흐름이 온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근데 방사선이 굉장히 전자제품에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걸 잘 막고 가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고증이 들어간 부분이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뭐가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 태양에서 지금 지구로 나오는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내기 좋게 3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으로 세 가지로 영향을 분류를 해놨어요. 네. 전파도 나오고 라디오 나오고 그다음에 입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자 얘기고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도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들을 세 가지로 굳이 RSG라는 스케일로 만들어서 이게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요. 타임 스케일이. 만약에 전자기파가 온다 그러면 X선을 포함해서 태양에서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가 다 나오거든요. 예. 전자기파가 나온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지금 지구로 달려올 거예요. 그래서 약 8분 정도의 속도로 지구로 달려올 거고요. 그리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전자 뭐 이런 입자들은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도달하는 속도가 달라질 거라 수시간이 걸립니다. 예. X축 스케일을 보시면 빛이 도달하는 스케일은 10분 10분. 이내 음. 분단이고 예. 그다음에 입자가 도달하는 스케일은 수시간, 10시간 이렇잖아요. 수시간이고 예. 그러네요. 자기장이 태양풍에서 분출이 뻥 했는데 그 영향이 지구에 도달하는 거는 일간. 수일이에요. 이렇게 타임 스케일이 다르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예. 지구에 있는 나는 이 영향을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잖아요. 네. 딱 이 순서대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이 전파를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이제 입자, 그 다음에 자기장은 한 2, 3일 걸려서 도착하는 정도면
내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 저기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교란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구는 자기장으로 보호막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럼 맞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똑똑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게 소질이 분명해. 소질이 있는 거 이공계. 예. 네, 우주 환경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가 자기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예. 무슨 콘크리트처럼 굳건한 그런 물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자기력 선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란 뜻이거든요. 자기장 영향력이. 예. 그 자기장의 세기가 외부에서 오는 다른 자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요동을 치겠죠.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해요. 네. 그걸 보고 우리는 외부에서 뭔가 외력이 들어왔다는 걸 지상에서 알 수 있어요. 끼용끼용 때린다 이렇게 느껴. 이렇게 영향을 주는 느낌이군요. 거죠. 예. 그 여파가 너무 크면 사실 우리는 그 자기장 안에 살면서 이게 이 정도 세기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상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 교란이 너무 커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지상에는 합니까? 지상에 있는 전자 장비들이 망가지겠죠. 뚫고 들어오기도 하나 보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예.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그 영향이 여기를 때려서 안에 있는 전류 시스템에 유도 전류를 일으켜서 바닥에 있는 다른 전선들에 갑작스럽게 큰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이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전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항이. 예. 근데 일시 너무 많은 전류가 생기면 전선이 탑니다. 그래서 실제로 1989년 퀘벡시에서는 9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정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자기장이 막아주긴 하는데 너무 센 너무 센 교란이면 들어오는 그 거군요. 여파가 들어오는 거고 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넘어서 버리면 고장 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큰 태양 이벤트가 태양활동 극대기에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솔라사이클 25주기에 극대기 다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네요. 좀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이? 커밍 순. 그래서 우주 환경의 영향을 보시면 여기 예. 보시는 것처럼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코스밀레이 또는 우주 방사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위성체의 표면이나 내부 대전 뭐 이런 거 일으키고 태양 전지판도 아까 보셨죠? 태양 전지판 손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그 영화 더문에서 나온 그 부분이고 네. 그리고 더 내려가요. 그러면 전리권에 또 교란을 일으켜서 무선통신 장애 일으킬 거고 예. 더 내려가면 비행기 항공기를 타고 가는 고도 10에서 15km 고도의 우주 방사선을 증가시킵니다. 피폭. 예, 피폭을 일으킨다고요. 피폭? 방사선의 피폭이 될 거고 예. 더 많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지상에 깔려 있는 전력 배전망에 일시적인 유도 전류가 굉장히 커져서 와. 전력망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해적 케이블의 통신 케이블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 장애. 대박이죠. 네, 이렇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 근데 이런 영향들을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리고 사실 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를 맨눈으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오로라예요. 태양 표면에서 끊임없이 지금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요. 양성자, 예, 전자 이런 네, 것들이 네. 달려 나오고 있는데 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어요. 태양풍이라고 하는 예. 형태로. 근데 우리 지구는 자기력 선에 의해서 이게 잘 막아지고 있습니다. 방패막이. 예. 그래서 대부분은 못 들어와요. 예. 해로운 방사선이. 근데 아주 극히 일부분이 지구의 양극지역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예. 양극지역이 자기력선이 열려 있거든요. 쌍극자 모양이라서. 그래서 그 타고 들어온 에너지가 높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지구 대기에 들어와서 애초에 거기 존재하고 있던 질소 분자들, 산소 분자들하고 부딪혀요. 예. 그러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내어놓거든요. 그게 그 오로라. 빛이 오로라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오로라 지난번에도 한번 오로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흑점이 폭발하면 오로라가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흑점 폭발하면 야 지금 오로라 보러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막 간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 근데 오로라가 막 있으면 지금 방사선이 막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면 오로라를 만들고 있는 입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kb, 그러니까 에너지 대역이 약간 좀 낮은 전자들이 이 빛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예. 오로라를 봤다고 해서 반드시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방사선 중에도 몸에 제일 해로운 건 양성자거든요. 사실 에너지가 그러니까 매스가 좀 있어야 돼서 양성자나 조금 더 중이온들이 훨씬 더 해로운데 전자를 봤다고 해서 양성자가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고. 반드시 이벤트가 있으면 물론 반드시 우주에서 위험하다는 이벤트가 건 생기는 아닌데. 거지만 방사선의 피폭될 확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다. 평상시에도 피폭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그래서 뭐 오로라 유쾌한 건 아니네. 그렇죠. 생각보다. 이걸 계속 맞는다는 건 아마도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이야.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심지어는 예. 스페이스X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계속 그 스타링크 위성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 번에 막 수백 개씩 막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49개 중에 40개가 소실되는 사건이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자기가 예정했던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끌려 내려서 대기로 재진입해서 없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22년에. 예. 이게 지자기 폭풍 때 태양이 펑 터졌어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지구에 도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영향이 지구의 자기장의 교란. 그거를 네. 우리가 지자기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지자기 폭풍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 대기에서의 전리권에서의 그 밀도, 전자 밀도가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그것도 예. 하나의 영향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설계했던 우주 환경이 요 고도에서는 전자 밀도는 어떻고 압력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계산을 해놓은 위성들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값보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거기에 있지 못하고 끌려 내려옵니다. 이제 막. 그래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없어졌어요. 이게 우주 환경 이벤트.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할 때도 반드시 예. 우주 날씨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거는 예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보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그냥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한국기상청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미국 해양대기청이 하고 있고, 벨기에 국립연구소도 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우주 환경이나 우주 날씨를 예보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연구자들이 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고 이 문제가 사실 근데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주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날씨 좋은 날 우주선 발사하는 것처럼 우주 날씨가 좋을 때 뭘 발사해야 우주에서 제대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우주 환경, 우주 날씨, 우주 환경을 고려한다는 건 뭘 고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없을 때는 그 우주 환경을 굳이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위성체는 거기 가서 살 공간이잖아요. 우주가. 그러니까요. 위성을 처음에 디자인하고 만들고 거기서 오퍼레이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네요. 우리가 우리 지구에 살면서 여기 미세먼지 농도, 뭐 농도도 온도도 뭐 바람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위성은 거기가 살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그 주변의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가 그 우주 환경 또는 우주 날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영향이 우주에 나가 있는 위성체에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었잖아요. 지구에 지금 있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네요. 그 모든 영향을 다 합쳐서 우리가 우주 날씨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좀 위성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위성체가 밖으로 나가려 그러면 우주 방사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동차 만들 때 이제 뜨거운 사막에서도 달려보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죠. 추운데도 맞습니다. 극한기 훈련 뭐 이런 거 해보고 극한 환경 여기서도 훈련. 고장 극한기 안 내네. 혹한기 훈련.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딱. 네. 우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만큼 방사선을 맞아야 되는지 우리가 계산을 미리 해보고 예. 최소한 그거보다 더 마진을 둬가지고 지상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해봅니다.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성체 이제 그 핵심 부품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FPGA나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우주 환경 테스트를 여러 번 예. 굉장히 강도 높게 버티는지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우주에 힘들게 보내놨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뇌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덥네. 쉬어야지. 그 모든 환경을 얘가 다 테스트 통과해야만 우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우주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거고, 우주 방사선이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주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전자들, 양성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거라서 예. 지상에서도 그 양성자 빔, 전자 빔 이런 걸 계속 쏘여줍니다. 엑스레이 이런 거 쏴주라. 예. 감마선을 막 죽을 때까지 집에 쏴줘. 계속 언제 죽나 보자 이렇게. 암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 이거 거기서 예. 요만큼 맞는다고 하던데 그 실수 한 2배는 더 맞춰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 테스트를 계속 해요. 그런 내성이 거라고요, 생기게. 진짜로. 네. 그 강력하게 거기서 살아남는 칩들은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우주급 부품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위성체에 들어가는 수만 개의 전자 부품이 있는데 예. 핵심 부품들은 다 우주급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만드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예. 그 군에서 사용하는 밀리터리급과 그다음에 우주에서 사용하는 스페이스 그레이드는 5도가 다릅니다. 1,000원, 10,000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우주에서 살아남는 FPGA는 1억 뭐 이렇게 갑니다. 와. 손톱만한 게 막. 와. 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그게 그 되겠죠. 방사선 엄청 맞아도 우주 산업이 버텨야 됩니다. 이제 되니까. 돈이 됩니다. 반도체 부품도 이제. 왜냐하면 그런 인증을 받는 부품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주에서 방사선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게 지구 내부로 들어오면 뭐 지구 방사선대도 있고 태양에서 예. 오는 것도 있고 아주 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방사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 연구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연구한 결손인지 아니면 이게
회복 가능한 수 정도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러를 하드 에러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이 잘 안 되면 껐다 켜면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껐다 켜서 될 수준인가? 그럼 소프트웨어로고 껐다 켜도 얘가 안 정상 되는 상태가 안 건가? 돼. 그러면 못 고치는 거거든요. 못 고치는 거죠. 그러면 하드 완전히 치명적인 에러고 야, 그럼- 반도체 하나 1억이라는데 그거 고치면 어떡하니? 큰일이죠. 버려야지. 그 책임 착륙도 못 누군 시키는데. 책임을 어떻게 와. 했지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들을 지상에서 저희 와. 연구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나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핵심 부품들은 반드시 예.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기능은 똑같더라도 네, 아, 살아남아야 살아남아야 소프트 되니까. 리셋에서 살아남으면 괜찮아요. 예. 실험하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고 다시 실험해야죠. 몇 억짜리인데. 근데 예. 지상에서 실험할 땐 똑같은 걸로 실험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네. 살아남는 걸로 아. 다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네. 굉장히 많은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예. 우주 방사선이 이제 은하에서 오는 거 뭐 태양에서 오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것들을 각자 하나하나 다 막아내는 연구들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조그만 하얀색이 지금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규모가 여기 보이시는 게 요 조그만 거 하얀 거 이게 전개만 태양. 보이는 거 요게 태양이에요. 요게 예. 거기서 나오는 물질의 규모를 보세요. 저렇게나 많다고요? 이만큼이나 나오고 이만큼이 큰 게 지금 태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면 태양을 찍고 있는 CCD 카메라가 일순간에 다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태양에서는 항상 뭐가 저렇게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데 어. 그게 양성자나 전자나 이렇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찍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거기 있는 전자 제품들이나 카메라에는 저렇게 흔적을 남기죠. 저거 보는 순간 눈이 사라지겠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실시간 감시를 하려고 위성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측정하려고 우리도 정주궤도 기상청에서 만든 정주궤도 위성에도 우주 환경을 그러니까 입자들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우주 환경 탑재체들이 많이 실려가 있고요. 네. 걔네들로부터 이렇게 측정하는 그래프들을 실시간으로 얻어가지고 우주에 무슨 이벤트가 생겼나? 태양에서 양성자가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또 에너지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지표면에도 그대로 꽂히기 때문에 지표면에도 그 입자 검출기들을 몇 군데 놔두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지표면에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도 입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우주에서 태양에서 내뿜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런 입자들은 이게 피하는 게 관건인데 네. 반도체처럼 그렇게 내성을 가지는 부품도 필요하겠으나 지구처럼 예를 들면 우주선이 뭐 이렇게 둘러싸서 자기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수준 높은 질문. 아니 그거 다 맞지 말고 돈의 문제겠지. 그거 어렵습니까? 참 참신한 방법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테라포밍 하겠다는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예. 뭐 화성을 비롯해서 뭐 토성이든 아니면 유로파 가니메데 같은 위성들의 지금 위성들 탐사선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이런데 네. 자기장을 예. 지구도 아니고.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사람을 살려면 방사선을 차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 이거를 전 행성을 전부 다 덮을 정도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너무나 큰 자석과 전력이 들어갈 거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딱 사는 곳만. 딱 여기만 우리가 살 주거 공간에 여기만 어떻게 돔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하셨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시도 해보려고 하는 실험도 있고 사실 SF 소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장이 있는 주거 공간과 없는 공간은 그냥 이렇게 방사선 다 있으니까 여기 나갈 때는 우주복 입었다가 자기장 있는 공간에 벗어도 돼. 뭐 이런 거 드라마에도 예. 나오고 영화에도 예. 많이 소재로 나오고 예. 있습니다. 정말 PD 하셔도 되겠는데 영화는. 네. 그래서 그런 쉬운 게 이벤트들 아닌가 보네. 쉬운 일 아니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양성자의 이벤트가 지금 태양 활동 주기인 선스팟 흑점 개수의 주기랑 딱 일치하죠. 그러니까 언제 많이 태양 양성자가 많이 지구로 옵니까? 예. 흑점 개수의 주기랑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 때가 됐다는 뜻이죠. 저기 앞에는 별로 안 올 때는 왜 안 온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주기가 다 오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큰 주기가 있고 작은 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스팟 사이클이 11년 주기로 이렇게 단주기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장주기도 있고, 장주기도 있고. 예, 양성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주기성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지구가 원래 이제 고에너지 입자, 양성자나 전자들을 항상 이렇게 품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예. 지구 방사선대 또는
바넬랜데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바넬랜데를 몇 회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성체를 근지구에 내보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에리오에 내보낼 때는 방사선을 차폐 두께를 알루미늄을 2mm로 할지 3mm로 할지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주로 보낼 때는 사실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사선 차폐를 제일 잘하는 건 사실상 뭐 당연히 나비나 텅스텐 뭐 이러겠지만 무거우니까. 무겁잖아요. 예. 무거운 거 보내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가볍게 보내야 되거든요. 최대한. 아하.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타협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성체를 우주에 보냈을 때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전하들에 의해서 뭐 표면에 대전을 일으킨다거나 뭐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대전 현상을 일으킨다거나 예. 아니면 아예 그냥 한 번 맞으면 칩이 고장 나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사의 핸드북, 그러니까 위성체를 만드는 핸드북에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은 맞춰야 된다는 게 딱 그렇죠. 있는 어느 거군요. 궤도에 뭘 예. 보내려면 어느 정도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애를 보내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레디에이션 이펙트 방사선에 따라서 뭘 막아야 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나사나 JPL 같은 데서 다 이렇게 핸드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은 진짜로 암에 많이 걸립니까? 확률적으로 더 많이 방사선이 피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확률적으로 방사선 관련된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역치가 다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래서 하여튼 노출되는 건 훨씬 많다. 노출되는 건 확실히 많죠. 위성 우주에 나가서 오래 계신 ISS에 계신다거나 예. 우주여행을 이래 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성체도 마찬가지고 예. 위성의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도 다 방사선 때문이고 아. 위성이 이제 우리가 힘들게 위성을 보내놨는데 고장이 났어요. 예. 그래서 위성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번에 반드시 막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체가 고장이 나면 어느 지점에서 여기 지금 태양이 있고 여기 지금 지구가 있는데 예.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지도 사람들이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뭐가 뭐 때문이다 원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에너지적이 어느 입자들 때문이구나라는 게 밝혀져서 그걸 막아내는 거죠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저 뒤쪽에서 많이 나는 거네요. 예, 요 부분에서 많이 납니다. 태양, 지구 요 사분면에서.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왜 나는지도 이제 과학적인 이유가 다 밝혀져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레디에이션 때문에 전자 보드가 이렇게 고장 나는 거 왜 나는지 그리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이 뭐 세부 분야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 주기가 있으니까 주기가 좀 없을 때 좀 집중적으로 발사해야 되겠습니다. 아, 현명한데요. 사비한테 위성체 만드셔야겠는데. 소나기를 피해서 소나기를 지금이라도 길을 네, 맞습니다. 제가 솔라 원래. 맥시멈 때 이렇게 발사하는 것보다는 미니멈 때 발사하는 네. 게 안전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성의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는 세트럴 어노멀리가 정지 궤도나 뭐 저궤도나 어느 궤도에서 어느 때 많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해보고 좀 막아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은하에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지구 안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입자들이 다 추적하기가 어려운 게 지구 안에 대기가 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죠. 예. 중성 대기들. 예. 그걸 통과하면서 입자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예. 그걸 전부 다 추적해서 방사선을 얼마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지금 계산이 들어가는 일인데 예. 요거를 이제 제가 모델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방사선이 비행기 고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그 우주 방사선을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에게도 방사선 피폭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고 항공기 승무원이 원자력 발전소 직원보다 연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높습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전체 운항 승무원하고 객실 승무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계산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보면 이제 운항 승무원 조종사분들이 예. 이렇게 평균 그러니까 한 낮은 쪽에 한 피크 있고 높은 쪽에 하나의 피크가 조종사분들이 있으시고 예. 객실 승무원 케빈 크루 같은 경우에는 한 3.3 정도의 피크인 이런 분포를 보이시는데 이렇게 피폭된 사람들이 많이 피폭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많죠. 네.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안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이제 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방사선은 존재하는 거고요. 이게 태양활동 이벤트가 있으면 더 많은 방사선을 맞을 거고 이게 또 사람마다 또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은 건강이 괜찮지만 어떤 분은 약하신 분도 타실 거라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법률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론 물리 모델을 한국형 우주방사선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크림이라고 불리고요. 오. 제가 이거 장명한 겁니다. 이야, 크림. 네, 크림. 태양에서 이름 나오는 좋습니다. 입자와 은하에서 나오는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필터링을 해서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 입자들 전부 다 캐스케이드 쭉 따라가서 비행기 고도까지 가면 양성자, 전자, 광자, 뭐 뉴트론, 중성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어디에 생기는지를 다 따라간 다음에 이거를 방사선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어느 고도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뉴욕을 갈 때 얼마만큼의 방사선을 맞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뭘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값을 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얘는 실시간으로는 정지궤도에서 측정한 양성자 값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자 정지궤도에 값. 예. 그 천리안 위성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입자 검출기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 검출기란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몇 개 입자가 우리 머리로 때리고 쏟아지는지 있느냐? 계산 예. 측정을 하고 있는 값을 쭉 따라와서 비행기 고도에는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가능하겠네요. 네, 계산 예. 가능합니다. 예.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계산인데 미리 이제 리스판스 매트리스 만들어 놔서 그런 거고 그리고 요거를 실시간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 그래요. 네, 지금 쳐보시면 됩니다. 크림.카시.점 그럼 내가 RE.KR 어디로 비행기 타고 갈 때 여기 지나가면 출도착 공항 치시고 예. 비행 날짜 여행 날짜 딱 치시면 편도 왕복으로 얼마나 내가 방사선을 피폭 맞게 얼마 되는지 됐는지 알 알 수 있으십니다. 극지를 넘어가면 많이 받는 더 거죠. 많이 받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때문에 예. 피해가니까. 예, 그 고도를 못 가고 있어서 어쨌든 폴라루트로 가면 북극 항공로를 가면 조금 더 많은 방사선을 맞을 수도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왜 달에서도 저걸 잰다고 하셨던 것 달 같은데 표면에서도 방사선을 재려고 달 저희 표면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있죠. 재면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지구에서 당연히. 재는 것보다? 네네. 정말 예리한 질문이죠. 지금이라도 놔드리겠습니다. 아, 늦지 저는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사선을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거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모델 물리 모델들은 계산 모델이잖아요. 예. 계산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측정한 데이터. 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관측기 나가 있는 게 저궤도밖에 그리고 많아봤자 정지궤도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포인트 가지고 지금 외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심우주로 나가고 싶잖아요, 지금. 예. 더 멀리 나가려면 더 먼 거리까지 저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더 많은 관측값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태양이랑 가까운 데서 재수록 좋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이죠. 아. 거리도 물론 중요하고요. 다양한 포인트에서의 관측값이 있으면 저희의 계산 물리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넓게 그렇겠네, 계산해보고 그렇겠네. 그 예. 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계속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탐사선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 프로젝트가 그냥 인간이 달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막연하게 들렸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네요. 당연하죠. 지금 정말 차근차근 다 설계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든 다 꼼꼼하게 단계별로 설계하고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안전하다고 보장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하여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가야 되죠. 사람을 싣고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세상에 거의 달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느낌이. 우주의 세계는 정말 진짜 어렵고도 험난하군요. 야, 저는 오늘 또 저의 또 숨겨진 재능, 천문 역시 제가 천문의 재능이 있었다 예전부터. 그 채팅창에서 지금이라도 짝을 가지라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잘 배웠습니다. 야, 황정화 박사님 진짜 재밌는 연구하시네요.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3% 팬이어가지고 특히 저희 신랑님이 엄청난 광팬이셔가지고 그래요? 다음번에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정화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